이게 대출 상담의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쯤에는 전세 대출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대환 대출, 이거 재환해야 돼요? 뭐 금리가 내려갈까요?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지금은 한 80% 정도가 매매 잔금 대출.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많이 사세요. 아무래도 9억 이하,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이제 12억 이하의 집을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기도로도 많이 내려가세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또 대출을 또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요즘에 대출 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반년 정도 만에 나와주셨는데 그 예전에 나오셨을 때는 분위기 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달라졌어요. 갑자기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요즘에 어떤 실제 현장 분위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현장에서는요, 사실 저희가 총선 이후부터 좀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그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내 집을 싸게 팔았어요. 팔기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놓은 집 금방 팔렸어요. 제 거 빨리 보러 다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총선 이후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값 기준 9억 원, 그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온다라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사실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또 이제 상담도 해주시니까 유의미하게 지금 뭔가 그 상담이나 뭐 이런 게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대출 상담의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쯤에는 전세 대출, 전세 대출, 전세 대출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대환 대출, 이거 재환해야 돼요? 뭐 금리가 내려갈까요?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지금은 한 80% 정도가 매매 잔금 대출. 그리고 정말 작년에는 매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출의 성격이 확 갑자기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거래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참고 있는, 혹시라도 더 떨어질까봐 참고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거를 본인들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야 될 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최저점을 통과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정말 주식도 아닌데 최저점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살면서 또 느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게 살 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출을 해주는 뭐 은행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뭐 대출이 뭐 잘 나오는 편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대출은 잘 나옵니다. 규정에 맞춰서 잘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도 정말 저렴한 금리로 뭐 5억을 받았다고 또 저희 회원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또 친절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문자를 봤더니 1.7% 5억 원. 1.7? 네. 1.7이요? 네. 그래서 1.7이면은 이거 무조건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자료로 쓰세요. 막 이러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신의 문자를. 너무 축하드린다고. 집도 사고 금리도 저렴한데다 아이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축하드린다고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DSR을 발표를 했는데 좀 미뤘잖아요. 9월로 미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원활하게 잘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소득에 따라서 뭐 대출을 해주는 게 어쨌든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소득만 나오면 이제 뭐 금리는 아무래도 조금 뭐 내려간 것도 있다 보니까 과거 대비 좀 집 사기 좀 대출만 봤을 때는 좀 상황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예전 정부에서는 LTV 자체가 서울이 뭐 정말 낮았잖아요. 전 지역이 40% 이런 지역 저기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에요. 특정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 목돈
용돈도 70%씩 받아서 이사 가세요. 음. 그러니까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네.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네.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뭐 받겠냐 요즘 저출산인데라고 얘기도 하셨다가 또 연초부터 막 받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아이들 낳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이게 영향을 좀 많이 주긴 하나요? 아니 지금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처음에 이제 출시됐을 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만큼 하겠어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누가 아이를 낳겠어 뭐 싸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의외로 출산 가구가 많고요. 출산을 하신 분들은 이 금리를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7%면 네. 사실 웬만한 집에서 그 월세 내는 거 대비 따져보면 크게 차이 안 싸죠. 나잖아요. 네, 훨씬 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세를 살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께서 이제 계약갱신권 쓰고 4년이 지났어요. 음. 근데 현재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제가 매물이 예, 아시는 분이 이제 은평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1,400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가 2개 있다고. 그게 그것도 2시에 나오면 3시에 계약이 됐다. 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분들이 올려줘야 되고 전세도 귀하고 할 바에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받아서 내 집을 사겠다라고 약간 방향을 바꾸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세가 매물이 적을 때 옆에 보니까 또 매매 물건들은 또 있고, 그렇죠. 아, 근데 또 대출을 또 싸게 해주고 또 그렇죠. 정부 지원을 또 해주다 보니까 네. 그러면 한번 좀 집을 사볼까 이런 게 좀 음. 모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워낙 금리가 싸니까 네. 일반 은행들도 이거랑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또 못 올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받을까요? 뭐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영향을 왜냐하면 이건 이제 별개의 상품이거든요. 이거는 정책 상품이라고 해서 정부 상품인 거지 은행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은행에서 실행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정부 상품을 은행에서 해주니까. 팔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은행권은 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고 또 미국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네. 약간의 기대감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금리는요 항상 선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선반영. 미리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우리가 기준금리는 똑같은데 최근에 왜 금리가 떨어졌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은행에서의 대출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기준금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채권금리라고 해서 매일매일 같이 변동을 하는 금리가 있거든요. 그 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채권금리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4% 중반 그 전년도에는 5%대 막 많이들 놀랄 금리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최저 금리가 뭐 한 3%, 3.3%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집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최저가 막 2.94, 뭐 2.94 나온다 그래가지고 2%대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게 받는 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 말씀을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도대체 2.95%, 2.9%대 그 받는 곳이 어디냐. 네. 근데 그게 이제 신한은행이라고 아예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신한은행에서 2.95%대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떤 분이 가능하냐면 일반인이 아니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부모 아이고. 가정이거나 네. 생활보호 대상자라던가 네. 우리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에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모범 납세자 분들이 납세자. 네, 해당되기가 쉽지 않네. 네, 맞아요. 모범 납세자의 선정되기가 그 네. 퍼센테이지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각각 0.5%씩 감면을 해주니까 2.95%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금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깎아서 2.94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받는 거에 뭐 저점 구간은 한 어느 정도? 지금 한 3%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3% 것 같아요. 한 3.3% 전후. 그러니까 어. 다음 주가 되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매일같이 금리는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초반을 받는 분들의 어떤 뭐 기준은 뭐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신용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따지지 않을까요? 뭐 그렇기도 하는데 신용이 뭐 담보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담보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마다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시죠? 네. 뭐
이것저것 네. 해줘야 되는 카드라든지 부수거래 같은 것들을 뭐 해줘야 적금이라든지 뭐 청약 통장이라든지 신용카드 뭐 이런 거를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금 뭐 이렇게 거래를 좀 더 하면은 3점 초반까지는 그렇죠. 받는다. 네, 그런 거 받을 수 빠지면 있어요. 한 3.56 정도라고 해야 뭐 될까요? 나는 그 하나도 못하겠다 하시면 뭐 4%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할인금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한 0.9 정도 감면을 주기 때문에 다 그러면은 충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통장 만들고 이런 것들 하시면은 네. 조금 3점 초반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전세 대출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또 전세 계약 갱신을 다 쓰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분들이 뭐 전세 한 번 더 사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많으세요. 네. 그럼 전세 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 받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조사를 하는데 전세대출 금리는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지금 한 3% 후반 네. 전후이니까 우리가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3%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대출은 음. 생각보다 좀 높죠. 네. 그래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현재 이제 변동금리가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고정이라고 해도 2년이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2년 고정금리라 그렇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이 금리 받을 바엔 매매로 가겠다 하는 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갱신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은행에서 연장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연장하기 전에 꼭 금리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장 금리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냥 네. 기존에 쓰던 데니까 네. 그래 뭐 잘해주겠지 했는데 사실은 아니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연장금리 몇 프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5.7% 나왔어요. 뭐 5.7 이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근데 이 전세 대출 뭐 갈아타는 거가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아니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은 갈아탈 수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대출은 이제 아무 때나 갈아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갈아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플랫폼 앱에서 하게 된다 하시면 우리가 보통 만기가 1년은 남아야지만 갈아탈 수 있고요. 대부분 그냥 연장 시점에 갈아타는 게 가장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장하는 시점에라도 꼭 확인을 해서 내 금리, 그러니까 연장 금리하고 타행에서 가장 좋은 금리가 어딘지 확인해서 이자를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생각보다 연장하고 그냥 받는 그 신규가 차이가 꽤 나네요. 한 1, 2% 나네요. 네, 그런 많이 경우가 나는 많이 아니에요. 있어요. 네, 가산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우대 금리가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최저 금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3점 한 중후반 정도가 네. 나오면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뭐 나쁘게 받은 건 아니다. 그렇죠. 한 정도. 후반 정도까지 이제 보증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뭐 네. 서울보증이냐, 주택도시보증공사냐,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개의 보증서를 쓰는데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도시보증공사하고 주택금융공사는 금리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한 3% 중후반,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3% 후반에서 4%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고 제일 좋은 금리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전세를 살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네. 월세 살던 분들 보면은 사실 내 집을 뭐 마련한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막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가 안 해본 거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담보 대출도 뭐 얼마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규제가 풀리면 또 갑자기 막 늘어나기도 하고 막 줄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복잡하니까 우선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강남 3구에다가 용산 빼고 나머지 뭐 다 네. 비규제니까. 맞아요.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지금 보통 얼마 정도 집값에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시면 그 비규제 지역은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70%? 거죠.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살 수는 있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DSR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LTV와 DSR 두 가지의 허들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DSR을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데 DSR은 이제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겠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DSR은 본인 연봉의 한 7배, 보험사 같은 경우 8배도 보기도 하는데 7배 네. 정도 보수적으로 좀 계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7억 정도 받으려면 연봉 그래도 1억 정도는 네. 나와야 되는 거죠. 부부 합산 소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전 소득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충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맞벌이로 한 1억 정도 벌면은 대략 한 10억짜리 집도 살 수 있다. 그렇죠. 비규제 지역에서 7억 대출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억 대출에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또 내가 또 전세 이자를 계산을 해보고 어느 게 이익인지 확인하시면 요즘 매매로
그래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제 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 규제 거죠? 지역은 이제 LTV 50%. 50%. 그래서 만약에 2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역시 10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예전에 지금 이제 갈아타기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하시죠? 예전에 15억 초과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대출이 0원이었어요. 안 됐었었죠. 네, 그래서 갈아타기를 못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나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갈아타세요. 근데 그 예전의 규정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15억 초과가 대출이 돼요?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에서 안 돼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도 어떤 분이 비규제 지역 말고 규제 지역 사면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시는 네. 거여서 아니 실거주 조건이 없어진 게 언젠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규정하고 지금의 규정을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지금은 워낙 많이 바뀌기도 하고 복잡했었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막 아주 계속 이게 추적하면서 공부하시지 않으면은 뭐 그쵸. 놓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아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업데이트를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레오대출 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뭐 신생아 대출도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뭐 네. 그거 말고도 사실 집을 사시는 분들은 다양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실제 대출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뭐 예를 들면 뭐 직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 아니면 금액대든 뭐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집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군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냥 모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근로자인 분들이 소득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대출 받기는 좀 편하세요.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송 보시면 본인의 소득 금액 증명원이 7월 1일자로 발부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해서 내 소득이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계획을 해서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오고 집을 얼마짜리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까지는 송파구가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네. 송파구만 샀어요.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초, 강남까지 그리고 용산까지 이제 갈아타기가 주로였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무주택자 분들께서 많이들 매수를 하고 계세요. 특히 서울 쪽 많이 매수하시고요. 이제는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많이 사세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뭐 20억짜리 사는 분도 없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드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고요. 아무래도 9억 이하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이제 12억 이하의 집을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기도로도 많이 내려가세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는 무주택자 분들이 특히 그 연령대가 그 계약서를 보면 90년생 분들 90년생? 네, 많이 네. 매수를 하세요. 그럼 30대 이제 초반 네.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초중반. 한 2년 전, 3년 전에도 90년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경우에는 공동 명의자 중 한 분이 90년생인 아. 경우가 있었어요. 뭐 나이가 네. 좀 차이가 나서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두 분 다 90년생인 그런 네. 분들이 집을 좀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송파가 작년에 인기 많았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굳이 뭐 통계 자료까지는 아니겠지만 체감상 뭐 아까 말한 경기도 말고 뭐 서울은 좀 어디 쪽? 서울도 정말 많이 사는데 그 지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대출 상담의 지표가 매수 지표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성동구 많이 사셨고요. 네. 그다음에 왕십리, 그리고 마포. 마포가 정말, 좀 올라간다고. 네, 얘기 마포 나오고. 정말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분위기라든지 뭐 지하철도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마포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왕십리 쪽도 우리 신당, 뭐 금호, 뭐 이런 네. 쪽으로도 전방위적으로 많이들 좋아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수원이라든지 용인 쪽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노원 쪽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많은데 그쪽은 뭐 약간 좀 뭐 거래는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좀 젊은 분들이 좀 가려고 하시나요? 아니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쪽을 좋아하세요. 차라리 좀 조금 그리고 그래도 좀 신축에 장이동, 가까운. 그 성북구에도 네. 장이동에도 그 신축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뭔가 재건축 이런 쪽보다는. 그렇죠.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남 3구나 뭐 이런데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목동이나 뭐 여의도 이런 데들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네. 이런 쪽은 지금 뭐 좀 수요가 좀 뭔가 회복이 됐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지금은요, 약간 뭐 투자
개념보다는 내가 살 집을 찾는 분들이 실거주.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아무래도 과거 대비에는 약간 음. 좀 재건축 쪽은 수요가 조금은 좀 높다. 네,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또 이제 신축이 워낙 비싸니까 나는 좀 들어가서 살면서 신축으로 바뀔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음마가 조합 설립되기 전에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좋은 지역은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네. 뭐 송파구가 인기 많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강남 3구들부터 먼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마포나 뭐 이런 데로 네. 좀 퍼져나가는 느낌인데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강남 서초 같은 데들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몰리는 건지 뭔가 좀 체감되는 어떤 뭐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는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는 이제 약간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똘똘한 한 채의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잘 안 떨어진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다 학습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 지역 그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취득세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세금 때문에라도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이 우리가 예전에처럼 뭐 여러 개를 사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게 나중에 팔 때도 잘 팔리거든요. 또 네. 좋게 팔려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금리였었잖아요. 한동안 고금리였었고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세가 조금씩 상승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갭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제 전세 끼고 그리고 전세 낀 매물이 조금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약간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입주하겠다. 네.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럼 어디 사시려고요? 그랬더니 저는 좀 월세 살려고요. 한동안 월세 살다가 그냥 좀 어느 정도 돈 모아서 입주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신축 선호 현상이 되게 좀 강해가지고 특히 이제 젊은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네.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이 나는 구축보다는 그냥 신축 가겠다 해가지고 경기도 쪽으로도 많이 나간다. 아까도 네.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유의미하게 어떤 좀 흐름으로 보이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이제 그 투자 마인드보다는 지금 내 현재 상황이 더 좋은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네. 때문에라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려면 주거 공간이 조금 더 쾌적한 거를 더 찾는 것 같고요. 또 젊은 분들은 신축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에 뭐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집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의 신축은 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렇죠. 이 신생아 특례에는 해당이 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도 쪽으로 내려가서 신축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현황을 좀 조사를 해본다라고 하면 서울보다는 1위가 경기도예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새 집에서 거주를 하는 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에서 9억대 정도를 많이 살려고들 하실 텐데 네. 거기에서 신축을 가려니까 그렇죠. 경기도로 빠질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거고. 없는 거죠. 서울에서는 네. 살 수가 없으니까요. 서울에선 그 돈으로 사실 뭐 아주 작은 평수에 구축으로 가야 그렇죠. 되니까 거기서 또 애가 있으니까 이걸 받으신 건데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죠. 아예 한 명, 정도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19평, 네. 20평에서 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신축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동안 계속 되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뭐 아이를 낳는 분들이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9억대 전후의 아파트 그중에 신축이 조금 인기가 있을 수는 있죠. 그 아까 그 DSR 때문에라도 이제 연봉이 한 7배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조금 뭐 더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신용대출 받고 뭐 주담대를 받는다든지 뭐 어떤 뭐 순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방법이 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대출의 순서를 좀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세요. 네. 뭐라고 물어보냐면 신용대출을 먼저 받아야 될까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아야 항상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잔금할 때는 그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여쭤보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신용대출 먼저 받으세요. 먼저 받고 그리고 신용대출 받은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의 DSR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담대 하는 날 따로 검사를 안 하면 신용대출을 따로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은행에 따라서도 당일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은행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용대출 얼마 받을 건지 주택담보대출 얼마 받을 건지 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DSR은 신용대출이 굉장히 불리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신용대출 1,000만 원이 주택담보대출 4천만 원에 준한다. 4배 정도 더 네, 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신용대출 1,000만 원을 줄이고 주담대를 4천 더 받는 게 낫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담대를 최대한으로 받는 거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신용대출을 거기에 맞춰서 줄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소득의 7에서 한 8배까지 금리에 따라서 조금 더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네. 또 만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기가 최대 40년이 네. 가장 길고요. 그리고 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만 34세 이하인 경우는요. 50년 상품이 아직 남아있는 은행이 3개가 있어요. 아직도 돼요? 네, 그런데 아. 그게 이제 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인데 그런데 DSR 계산은 또 40년으로 해주거든요. 그래도 유리한 건가요? 내가 이자를 낼 때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좀 길게 늘릴 수 네. 있으니까 그거를 또 선호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DSR 계산은 40% 네,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원금 상환을 10년을 더 늘려서 길게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내는 돈은 좀 줄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뭐 비슷한 금리라고 하면 50년 상품 되는 곳에서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만 34세. 네, 이하. 아직도 50년짜리가 있다. 네. 40년 정도는 웬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나이가 뭐 65세인데 네. 40년 상품 되나요? 네. 네, 가능하십니다. 저 건강합니다 뭐 이러면서 네. 100살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이에 제한 제한은 없어요. 없고. 근데 이제 제한 있는 은행에 한 게 있기는 해요. 뭐 웬만하면 기준을 해준다. 100살로 보고 네. 그거만큼 만기를 정하겠다. 뭐 이런 은행도 있는데 안 가시면 되죠. 웬만하면 40년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네. 또 하나 또 요거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고정금리로 갈까 변동금리로 갈까 이거 많이들 고민하시고 특히 이제 변동금리로 했다가 이제 금리 급등기를 한번 또 고생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고정으로 가야 되나? 근데 또 요즘에 또 금리 내려간다니까 또 변동 가야 되나? 맞아요. 이것도 다시 또 고민이시거든요. 정말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어떻게들 받으시는지. 일단 어떻게 받느냐고 여쭤본다고 하면 다 5년 고정 금리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고정. 네, 왜냐하면 일단 싼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고정금리, 그러니까 은행의 고정금리는 만기 고정이라고 해서 긴 금리가 아니고 보통 5년까지만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5년짜리 고정금리가 지금 최저가 3.35% 전후라고 했을 때 변동금리가 4.2%대 형성이 되어 4.2.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뭐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1% 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표님 같으면 네. 그냥 고정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사실. 고정이 또 마음도 편할 것 같고 그러다 금리 떨어지면 나중에 상환 수수료 내고 뭐 대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네.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받아도 최대가 5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20억씩 받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0.1%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변동금리가 1% 가까이 높으면 네. 선택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보기에 한 90% 이상이 5년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변동을 선택하는 분들은 뭐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는 건가요? 짧게 쓰실 분들. 잠깐.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전세 퇴거 자금으로 잠깐 써야 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상환할 거예요.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변동금리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좀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 막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나는 금리 떨어질 내려간다. 것을 확신한다. 2년만 지나봐라. 그렇죠. 잠깐 높더라도 네. 나는 내려갈 거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변동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거의 1% 가까이 차이가 나면은 사실상 그게 뭐 내려가더라도 그동안 낸 것 따져보면 뭐 맞아요. 본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래서 현재는 거의 그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뭐 정부도 고정금리를 좀 권장하겠다 뭐 이렇게들도 많이 했었고 네, 맞아요. 금리 급등기 때 변동금리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네.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스트레스 DSR 영향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DSR 적용을 하게 되면 순수 변동금리 뭐 3개월, 6개월 이런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최대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년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시는 게 한도 면에서는 뭐 몇천 차이라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러면 나 이제 대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주거래 은행들 많이 가서 네. 거기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내가 괜히 또 뭔가 배신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주거래 은행을 내가 20년을 썼는데 뭐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이 금리 좀 저렴하게 받는다라는 건 뭐 어떤 방법으로 좀 해야 근데 되나요? 이거는 이제 뭐 정말 간단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발품을 파시는 게 좋고요. 뭐 손품도 좀 파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주변에 최근에 대출받은 분이 있으면 그분은 좀 정보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좀 물어보고 소개를 받아라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네. 내가 은행에 간다. 두 번째,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받는다. 네. 세 번째, 온라인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은행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아니면 은행에서도 앱으로 바로 가능하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인터넷 뱅킹의 또 장단점이고 우리가 또 지점에 가서 받았을 때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나는 금리만 싸면 돼. 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나는 한도가 많이 나와야 돼. 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모든 은행이 한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은행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네. 뭐 어떤 은행은 KB 시세를 1층이어도 일반가를 적용을 해준다든지 또 뭐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공동 명의자가 남남일 경우에 대출 한도를 줄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에요. 네. 근데 그 은행은 그 영업 실적 다 끝났어. 네. 지금 그런 은행도 하나 있거든요. 벌써? 네, 어. 그만해야 되는 은행이 이 있어요. 7월인데? 네, 네. 네. 그런데 내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그 은행에 가서 굳이 하겠다고 하면 그 해당 은행에서는 이제 안 오길 바라거든요. 이제 네. 좀 그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금리를 안 해줄 수는 없고 올리겠죠. 굉장히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 너무 착한 마음에 배신을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 해당 은행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장 싼 은행에 가서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되세요. 근데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도 본인이 거기서 뭐 별로 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네. 그냥 앱이 그 은행에 깔려 있다. 뭐 이 네. 정도인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플랫폼에 모든 은행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은행이 이제 계약을 맺어서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도 한번 보시고 그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가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점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고 또 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점도 보시고 또 상담사분들이 또 금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또 상담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 그러니까 같은 은행인데 지점이 달라져도 금리가 다르죠. 그런 곳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금리가 달라지는 거는 부수거래 조건이라고 해서 뭐 할인을 얼마나 해주느냐 그거에 따라 좀 다른데 정말 최저까지 내려가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가산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마이너스까지? 있어요. 마이너스 가산은 나는 못하겠다. 이런 지점에 가면 마이너스 가산까지 가는 지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또 사람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금리가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거의 지점 은행 1금융권 은행의 지점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때 좀 보험사가 금리가 더 좋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쵸. 요즘에는 뭐 비슷비슷한 수준인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훨씬 비싸요. 보험사가 더 비싸요? 네, 비싸요. 은행이 더 싸고요. 현재는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 금리가 좀 저렴하려면 그래도 한 3% 중후반 정도는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면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1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금융권 쪽은 좀 조금 더 나오나요 대출이? LTV라는 DSR. 것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금융권의 장점이 이제 DSR이잖아요. 그래서 DSR이 50%. 네. 그 10%가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용대출이 너무 많다. 이런 네. 분들은 이금융권 가시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규제 지역은요. 아직까지 DTI 40%가 네. 있어요. 규제 지역이 DTI예요? 네, DTI 어. 40%가 있거든요. 네. 그럼 DTI 40, DSR 40,
60, LTV 50 이 세 개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보험사 가서 DSR 50%만 생각을 하면 DTI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을 할 때는 DTI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내가 규제 지역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대출을 받는 게 이제 많이 안 하시잖아요.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쵸. 되게 복잡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그 비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도움을 저도, 받으시는 도움 게 받는 것도 네, 좋을 맞고 거예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뭐 뭘 살 때 항상 뭐 이렇게 상담사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그쪽에서 계속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 고정금리니까 사실 뭐 이제 변동금리를 받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 그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어떤 거예요? 변동하고 이 고정하고? 그게요. 이제 정부에서는요. 고정금리 비율을 늘리라고 주문을 했어요. 30%까지 고정금리 비율을 올려라. 네. 라고 했으니 뭐 은행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고정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좀 싸게 경향도, 빌려주는. 예, 있고요. 그리고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코픽스 금리인데 네. 코픽스 금리가 최근에 상승을 했어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기준이 우리가 기준 하잖아요. 그 기준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그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고정금리는 지금 현재 가상금리가 굉장히 적거든요. 어떤 은행은 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가산이 뭐 1에서 2는 붙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에 가산을 더 많이 붙였을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은행도 알아요.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현재 고정금리를 팔면 나중에 그 금리는 계속 고정이 되니까 완전 안전한 그 이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정금리를 조금 더 싸게 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금리 시절 때는 고정이 더 비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변동고르나 고정고르나 어차피 나중 가면 비슷하게 이자 낸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금리가 그렇죠. 내려가는 게 예상되기 내려가는. 때문에 어차피 변동이나 고정이나 뭐 비슷하게 아마 내게 잘 설계하지 않았을까. 네, 뭐 저는 그런 것도 은행이 있겠고. 가장 브레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손해보는 장사는 그러겠죠.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생애 최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 처음 사는 분들은 뭐 취득세도 좀 감면해주고 뭐 대출도 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생애 최초라는 거는 내가 대출 받아본 적도 없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렇죠. 뭐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출을 받을 때는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대출하면 은행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집값에 따라서 네. 내가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죠.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 이런 상품들이 이제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금리라든지 또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품에서도 생애 최초 상품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 뭐 80% 이내에서 최대 5억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최대 80% 이내에서 최대 4억 2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에 맞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정책자금 대출부터 알아보라. 네. 그러니까 소득 내가 해당되고 하면은 그렇죠. 그거 받는 게 웬만하면 이익인 가장 거죠. 좋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자도 신생아 훨씬 특례. 싸고. 네, 신생아 특례가 지금 가장 핫한 상품. 제가 뭐 단군일의 최저가 아닐까 뭐 할 정도로. 1.7%면. 네, 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지금 기준금리가 3.5인 시대에서 1.7%에 빌려주는 거면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네, 거죠. 1.8% 혜택이 엄청 많은 상품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네. 저는 무이자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도 1.7%의 금리를 이용을 해서 집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안락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상승까지 한다라고 하면 네. 최고죠. 그래서 꼭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네. 저것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은행에도 생애 최초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LTV 80% 이내 6억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전세를 끼워도 LTV 80% 내에서 6억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레버리지를 두 개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전세도 네. 쓸 수
있고 담보 대출까지 계산을 좀 잘 하시면 가장 좋고요. 나는 이제 입주할 거야, 난 들어가 살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억 5천짜리 사시면 돼요. 네. 7억 5천짜리 사시면 최대 80%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 6억에서 한 9억 사이대들이 지금 대출이 뭐 그러네요. 여러모로 잘 나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그런 쪽에 좀 거래도 많이 되고 그렇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점프하시는 분들이 네. 좀 더 이제 비싼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그게 좀 궁금한데 요즘에 막 80억짜리 거래되고 막 100억짜리 거래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렇게 고소득이고 좀 자산가 분들도 대출을 좀 끼는 편인지. 뭐 100억짜리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 뭐 그때 뉴스에서 다 띄어봤는데 뭐 한두 집 정도. 지금 뭐 1년에 한 네. 5건, 7건 뭐 네, 이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집들 뭐 50억, 60억 보통 일반적으로 네. 네. 대단지 아파트. 네, 그런 경우도 다 대출 받으세요. 근데 이제 DSR 충족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소득이 되세요. 그래서 뭐 최대 50%까지 받아서 일단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받는 분들은 대출 DSR만 충족하면 다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에 연봉이 엄청 높은 분들도 많아졌어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좀 양극단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나는 연봉이 안 오르지만 어떤 막 고소득자분들 연봉이 막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DSR은 소득 기준이니까. 네,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거라서 근데 이제 본인의 가치를 좀 찾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연봉이 1억이면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와?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득으로 내가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뭐 집을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면 기회가 왔을 때 좀 잡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소득 증명되는 금액 기준으로 대략 7배 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이제 처음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레오님한테도 상담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보통 뭘 질문을 하세요? 뭘 궁금해하세요? 대부분 막연한 질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저 대출 얼마 나와요? 그런 분들도 있죠. 저 어디 사야 돼요? 막 이런 네, 분들도 그러면서 있고. 네. 제 주민번호 알려드리면 아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계약 전에 상담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예, 약간 책임이 따르잖아요. 나중에 뭐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안 나오면 책임져라. 막 네. 이렇게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주담대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말 물어보고 싶으면 본인의 어느 정도 정보를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세요. 소득이 보통 이제 작년 소득을 여쭤보니까 작년에 얼마였어요? 그럼 작년에 뭐 6천이었어요. 그러면 6천으로 막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를 그만뒀어. 현재는 준비 중이야. 이러면 이제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작년 소득 얼마냐 물어보면 나는 작년 것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소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소득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현재 다니는 직장 소득을 알려주셔야지만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따라와요. 소득과 재직. 이게 일치해야지만 그 소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소득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본인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 뭐 무조건 많이 해달라는 분들 네. 계세요. 최고로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인지는 조금 계산을 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세를 알아야겠죠. KB 네. 시세. 그 집값이 얼마인지. 뭐 매매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KB 시세가 얼마인지 그거를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출금은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최대다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필요한 날짜도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한 3년 있다가 필요해요. 이러시면 좀 답변이 어려울 수 그런 있거든요. 분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요? 네. 미리 네.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그렇죠. 뭐 장기 계획 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년 계획 뭐 이런 네. 거 하시는데 너무 먼 미래는 저희가 좀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소득인데 이게 부부인 경우는 합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제 이름으로만 살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남편 단독이나 부인 단독 명의로 사도 소득은 합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분의 소득을 각
각각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이 있으면 신용대출도 각각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혼인을 안 했는데 부인과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네. 본인들은 결혼식도 했고 그러니까 부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지만 은행에서는 서류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 다 네. 없어. 네. 이러면 그거는 이제 부부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선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도 하나 좀 그렇죠. 떼고 네. 그리고 남편 거 아내 거 다 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리고 소득이라도 KB시세 네. 그렇게 3개 정도만 알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죠. 네, 네. 그거는 좀 준비하고 뭔가 상담을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데 검색해서 그 시세 가서 KB 네. 시세 같은 거 KB 시세는 알아보고. 이제 그 네이버 시세는 이제 매매가가 주로 올라와 있고요. KB 시세는 KB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 주셔야 그 돼요. 네이버에서도 뭐 옆에 볼-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거 근데 거기서 알려주시면 그 돼요. 최저가 있고 하한이 있고 또 상한이 상한이 있고 있죠. 뭐 네. 평균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일반 평균가 보시면 되고요. 하한가는 1층만 해당이에요. 근데 1층도 일반가 보는 은행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가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을 산다 그러면 하한가로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는 더 받고 싶다 하시면 네. 일반가 보는 은행에서 대출하시면 되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 스트레스 DSR이 이제 9월로 연기는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밀리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대출을 뭐 왜 정부가 더 권장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뭐 이게 크게 뭐 영향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영향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그 실제로 우리가 DSR 계산할 때 금리를 약간 올려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자는 뭐 똑같아요. 우리가 내는 이자는 똑같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3.5%다. 그러면 3.5 아니야. DSR 계산할 때는 3.7로 계산해 주세요. 이제 이게 스트레스 DSR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예전에 3.5였던 거 하고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했는데 3.3에 0.2 더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DSR은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DSR은 9월로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네. 이게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3,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완전 변동이냐 아니면 혼합금리냐. 혼합금리는 예전에 정말 많았거든요. 5년 고정 나머지 35년 변동. 네. 이게 혼합금리였어요. 그리고 주기형 상품이 있어요. 주기형은 5년마다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그때 금리로 다시 5년 이렇게 되는 상품인데 정부에서는 그 비율을 약간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형 상품이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이 은행이다 보니 다 주기형으로 바꿨어요. 예전에는 거의 네. 혼합형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 주기형으로 바꿔서 스트레스 DSR이 약간 좀 적용이 덜 하게끔 다 바꾸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DSR을 뭐 연기하나 안 하나 사실상 이제 그 대출 받을 때는 아주 크게 영향은 영향은 없다. 없어요. 고정금리로 금리가 많이 가니까. 예, 금리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은 뭐 당장은 뭐 신경은 조금 덜 쓰셔도 되겠다 그쵸. 정도. 그리고 또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은행 가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대출 얼마 받고 싶어요. 이제 가면은 이제 금리가 뭐 기준은 얼마인데 뭐 통장 만들면 얼마고요 하면서 막 이제 깎아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순간 뭐 카드 뭐 적금 막 들기 시작하는데 이 어떤 이 부수거래 같은 거를 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행별로 부수거래 조건이 다 달라요. 네. 뭐 어떤 은행은 신용카드 3개월에 50만 원만 쓰면 돼요. 네. 어떤 은행은 매달 50만 원 써야 네. 돼요. 뭐 이런 은행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대출이 하나면 그냥 그것만 그냥 하면 돼. 그렇죠. 주택담보대출만 열심히 네. 그거에 맞는 부수거래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신용대출도 있어. 네. 만약에 신용대출은 다른 은행이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하셔야 또 써야 되거든요. 되고. 그럼 카드를 몇 개를 이게 굉장히 압박감이 좀 오기는 해요. 이거 30만 원 썼나? 50만 원 썼나? 안 쓰면 0.1이 올라간다는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액이 크잖아요. 뭐 2억, 3억 이런다. 그러면 무조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대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뭐 3천이야, 4천이야. 그런데 신용카드를 막 한 달에 50만 원씩 쓰라고 해. 네. 그럼 그거는 그냥 빼고 그냥 차라리 0.1을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그 금액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대출이 많다.
그러면 부수 거래를 다 하시더라도 제일 저렴한 은행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적당히 뭐 한 3-4개 하면서 금리도 저렴한 은행을 가시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 신용카드 한도를 얼마 써야 된다. 이게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약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옮기기가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 기간이 산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아주 크면은 이제 해야죠, 하지만 뭐 해야죠. 3천, 5천 뭐 이 정도라면은 이자 차이가 크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금리 0.01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뭐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네, 하지만 뭐 계산해보면. 커피값 한 잔 정도인데 수치로 예를 들면 3.99하고 4.0 이러면 그렇게 올랐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0.01%인데 많으세요. 그래서 네. 약간 그 우리가 그 세일할 때 그렇게 많이 써놓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다고 그래서 사실 네. 그 지금도 뭐 낮은 편은 아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소득 기준을 더 상향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원래 소득 규정이 1억 네. 3천 이하였잖아요. 정말 높은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특례 보금자리로는 이제 아예 소득 제한이 없기는 했지만 네.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의 약간 확대 버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디딤돌 대출은 소득 규정이 막 6천 막 이렇게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근데 부합산 1억 3천이면 굉장히 혜택을 준 그런 상품인데 이제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하박 2억 5천까지도 2억 올리겠다라고 5천. 네. 하면 사실 신혼 부부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2억 5천이면 웬만한 분들은 다 커버가 될 거의 다 것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네. 이제 대출 그 주택의 금액은 이제 똑같은 거죠. 9억으로. 네, 지금까지 이제 9억 이상의 정책 상품은 거의 없었잖아요. 예전에 적격 대출도 9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허들을 넘기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어요. 근데 집값이 뭐 또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또 생각이 약간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바뀔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듣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부부 합산 소득이 한 2억에서 뭐 3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보통 집을 사면 한 얼마 정도짜리를 보세요? 얼마짜리 보시냐면은요. 2억이면 제가 7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대출이 10억이 넘게 나와요. 그럼 규제 지역에 20억짜리를 사도 50% 대출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 20억짜리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15억, 20억 뭐 이런 것도 보겠네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또 나머지 1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없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 마포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70%가 대출이 가능하셔요. 그래서 그런 데에 비싼 집을 보세요. 20억짜리 목동 쪽을 보시면 대출이 27이 14, 14억까지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신생아 특례에서 2억 5천까지 풀어줬다는 거는 사실 9억 정도 살 수 있는 분들은 다 된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무제한이다. 그렇죠. 다 되죠. 그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 상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낮아도 저희가 이제 계속 소득의 높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소득이 낮아도 좋은 게 뭐냐면 DSR을 보지 않잖아요. DTI만 보거든요. 그래서 네. DSR보다는 DTI가 약간 그 허들이 좀 낮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도 얼마든지 대출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이 좀 있어도 DSR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네. 한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들도 내가 신생아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좀 해보고 상담을 받고 그리고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신용대출 최대로 받고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크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네,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죠. 네. 정책자금 네, 쪽으로 가면. 맞습니다. 이 대출 갈아타기도 아마 고민이실 것 같긴 한데 이 대출 갈아타기는 이제 보통은 뭐 언제쯤부터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뭐 그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최근에도 그런 분 계셨거든요. 3개월 전에 대출을 받았을 때 3.8이었어요. 근데 뉴스에 지금 막 2.95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2.95를 받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모범 납세자, 경기도도 안 돼 서울시 모범 납세자여야만 가능한 금리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설사 그걸 충족하더라도 3개월 전이면 지금 상환 수수료가 얼마 남아 있겠어요? 많이 네. 남아 있거든요. 보통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0.9
1.9에서 뭐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우리가 평균으로 1%를 잡아도 대출 3억이면 300만 원. 그렇죠.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을 정도의 금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금리가 한 1% 떨어졌어. 1% 떨어지면 1년에 300만 원, 3억을 받으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계산을 해볼 만해요. 근데 3개월 사이에 1%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1년 정도 지날 때부터 알아보세요. 그러고서는 나의 중도 상환 수수료와 그리고 또 대출 금리 하락을 좀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금리가 더 이상은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하시면 그때 갈아타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약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뭐 상환 수수료가 없는 분들은 갈아타셔도 돼요. 어떤 분들이 최근에 갈아타시냐면 2019년에 집 사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5년 고정이 끝났어요.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변동금리로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막 나오니까. 4%면 그래도 양반이에요. 5% 이렇게 나와요. 가산이 높은 데다가 우대금리가 그러네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막 0.9%씩 혜택을 받았던 게 사라지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제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갈아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최소한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한번 알아는 볼 필요가 있다. 그쵸. 그리고 네. 이제 보통 한 2, 3년 되신 분들, 특히 한 1년 반, 2년 전에 받으신 분들은 지금 금리가 엄청 높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볼 필요는 있다고. 네. 계속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통장에서 그냥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문자만 오니까 내가 좀 몇 프로인가? 뭐 내려갔나?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속 금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금리 인하 요구권 해서 문자 막 오거든요. 맞아요. 뭐 요구하라고. 저도 많이 와요. 근데 막상 전화하면 안 된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나 요구권은요, 이제 정부에서 자꾸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용해 보셔라라고 오고 있는데 이제 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해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좀 많은 하락을 원하세요. 많이 인하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전세대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신용이 별로 끼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같은 경우 거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고 네. 그리고 전세대출은 보증서 담보대출 둘 다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나 요구권은 신용이 좋아지거나 나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이랬을 때 신용 부분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별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시는 분이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몇 프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0.001% 떨어졌는데 달라는 서류는 많아서 관뒀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해보시면 뭐 돈 안 드니까 좋을 것 같고요. 담보대출은 그냥 갈아타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또 그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온라인 은행을 많이들 쓰시는데 네. 그게 또 일반 그 지점이 있는 은행들 대비 또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곳들, 네. K뱅크 이런 K뱅크. 데들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지. 다 장단점이 있죠. 인터넷 은행이 좀 편리한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끼는 게 나는 싫어.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도 그냥 다 서류로 막 이렇게 내가 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때 카카오나 K가 금리가 낮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낮거든요. 예, 그냥 막연하게 인터넷 은행은 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실제로 싸면 제일 좋죠. 그리고 이 인터넷 은행들이 전산으로만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융통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2주 안에 실행을 해야 된다. 내가 급해. 갑자기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점에서는 급하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개입을 하니까. 근데 이 전산상으로는 이게 변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도 대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거는 대출이 안 된다라는 게 규정이 있는 은행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급해. 그러면 이 잔금일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편리한 것도 있기는 하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다 비교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약간 또 지점에 가면 약간 신뢰성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사람이 막 얘기를 네. 해주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미래에는 부자만이 인간에게 주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러겠네요. 얘기를 들었어. 사람이 개입하면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 약간 고급진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람이 개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설명이라는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읽어보고 뭐 동의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점이라든지 상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한 번은 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약정서 같은 경우에 네. 뭐 매수금지 약정서, 처분 약정서, 뭐 여러 가지 약정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출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뭐 동의함? 뭐 이러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대환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 대출이 약간 좀 약정서가 매수금지 약정서가 붙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네. 그분이 카카오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봐라. 이거 아무래도 약정서가 붙어 있을 것 같다. 근데 네. 이분은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매수금지 약정서가 붙어 있는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애지 않으면 대출 집 사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장점은 충분히 이용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 서류 같은 거 꼼꼼히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지점에 가서 하실 때도요. 그 지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연세 있고 소득이 없는 분이 지점에 가서 대출을 좀 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안 된다라고 네.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증빙소득이 없을 뿐이지 이제 우리가 보통 대체소득이라고 하는 카드라든지 그런 걸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이 개입을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증빙소득자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신고소득, 우리가 소득이 없지만 환산으로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상담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막연하게 인터넷 은행들이 좀 왠지 쌀 것 같고 막 이러긴 하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아, 쌀 때가 네. 있고 또 인터넷 은행이라고 무한정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금리가 또 살짝 올라가는 네. 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확인을 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대출은 진짜 이 손품 발품 잘 팔아가지고 내가 이제 좋은 조건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냥 그쵸. 나한테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생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냥 일회용 상품이 아니니까 네. 장기로 좀 보고 좋은 거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최근에 대출 시장의 또 분위기부터 요즘 상황이 또 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이제 현실에서도 느껴진다 이런 것들도 정보를 좀 전달해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